코로나19 확산 사태 여파 정치권에도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 연기했습니다. 모든 일정도 취소를 했죠. 국회 사무처도 전례 없이 건물 폐쇄도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상황,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미래통합당에도 상륙을 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검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총 이제 한김수 회장님이 참석한 행사에서 같이 네. 이제 우리 당 의원과 지도부 중 일부가 참석해서 행사장에 있었는데 뭐 아주 밀접한 거리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제 검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심재철 의원과 전희경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 등이 지금 검사 받고 지금 판정 대기 중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예, 오늘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 예. 뭐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별일 없으십니까? 국회도 전면 폐쇄되고 뭐 지역구 활동도 힘드실 텐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자체가 이제 뭐 사실 깜깜이 선거 모드로 돌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에 보면은 사실 접촉 자체 또는 명함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뭔가 전달되는 걸 우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가고 있고요. 뭐 이건 당연히 국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 점을 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아무튼 뭐 약수도 못하고 이러게 되면은 유권자들과 접촉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쏠쏠 이 총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총선이라는 거는 뭐 전쟁이 나도 그 시간을 옮기지 않았던 선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뭐 한 달 내로 잡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늦춤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뭐 대유행이 만약 진행된다 그러면은 혹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또는 8월, 9월까지 지속될 거라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연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코로나19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선거 연기론이 나오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까요? 실제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선거 기간 중에 사실상 유세나 이런 걸 못하게 되면서 네. 야당이 그 당시에 결과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호사가들의 분석이 있었어요. 네네. 사실 뭐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선거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미 이번 선거에서는 그 여당의 어쨌든 경제 실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뭐 연기된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정상적인 일정대로 치러진다 해가지고 뭐 결과의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예, 민주당이 어제부터 대면 접촉 선거 운동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운동 양상 많이 바뀐 모양새인데요. 여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뭐 이제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뭐 거지 같아요 이런 말을 이제 상인분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대통령께서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여당의 후보들이 또는 또 정부의 관계자들이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은 소상공인들 방문하고 이럴 때마다 뭐 경기를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면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뭐 아파트 가까운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상인들이 계신 분들 많이 방문하고 이런 건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 할 수도 없는 걸 지금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심각으로 단계를 최고조로 격상시켰는데 일각에서는 대응이 많이 늦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어가 너무 이제 세게 되면은 사실상 그 다음 단계로 격상시킬 때 고민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의 이제 정부의 어쨌든 위기 경보 상태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보다 더 심한 형태의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뭔가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뭐 선언이라는 것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대통령께서 생업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뭐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전에 어떤 분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통합당에서는 자꾸 중국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입국 금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중국에 보면은 저는 비자 제한을 처음에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뭐 중국과의 교류를 전부 중단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비자 면제국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방문 시에 상호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저는 뭐 비자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C2, C3 뭐 이렇게 비자 종류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반이나 관광 목적의 비자하고 소위 말하는 상용 비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자죠. 네. 이 구분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비자 정도는 통제를 열어주고 나머지 일반이나 관광 비자 등은 통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가 이제 문제 삼았던 것은 하루에 4만 명씩 이제 입국이 된다는데. 네, 대규모 입국이죠. 네. 정부가 뭐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어떻게 4만 명 단위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물망 같은 어떤 방역망을 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모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좀 적극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래도 뭐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이런 거를 따진 게 뭐 가장 주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전격적인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사실 오히려 중국에게 이제 뭐 입국에 대해 가지고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역으로 말이죠. 네. 예, 역으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어떤 이 대책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선택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4.15 총선 5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굉장히 관심이 너무 높은데요. 중도층에서는 5차 법위 내에서 민주당 앞섰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심 향방 어떻게 읽고 계시는 거요? 뭐 지난 4년 전에 이제 사실 새누리당이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야당들이었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투표함을 까보니까 뭐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새누리당이 전멸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것이 여론조사상에 갖는 유리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야권이 다소 지지율이 낮아 보인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투표함을 까보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하, 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정세균 총리가 붙었던 그 종로 선거 결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격차로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으나 네, 그랬었죠. 나중에 뭐 정세균 총리가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아, 민심은 다르다. 분위기는 다르다. 나중에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랬죠. 네. 정말 많이 뒤집혔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고 야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거를 속단한다면은 그 자만한 쪽이 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만하는 쪽이 질 것이다. 네. 예. 자, 어쨌든 뭐 총선에 대한 이 부분 뭐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관심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솔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민주당 만들자 뭐 그러지 말자 뭐 이런 등등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전망을 하신다면은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해보면은 사실 정의당과의 관계나 본인들이 해놓은 말이 많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창당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의석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전에도 보면은 이미 이런 논의가 나오기 전에도 뭐 창당 준비위원회 상태로 있는 자발적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쨌든 외곽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깨시민당, 깨어있는 시민당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례 위성정당 형태를 염두에 두고던 준비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뭐 사실 여권에 굉장히 뭐 발언을 자주 하시고 스피커가 크신 분들 대표적으로 뭐 정봉주 의원이라든지 손혜원 의원 아니면 뭐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어떤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여권의 여성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이 좀 이제 뭐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사실 윤건영 그 전 실장이 그 상원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윤건영 실장의 당내에서의 지위라는 거는 구로울에 있는 이제 후보 상태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실장의 의중이 사실 대통령의 의중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상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현역 의원들 꽤 있었는데요.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이혜원 의원도 탈락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과의 문자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 배경? 사실 뭐 이혜훈 의원이라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 여류 정치인 중에서 뭐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판단을 받고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관위에서 그 문자 파동이 영향을 끼친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삼성급 의원 윤상현 의원과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트로 이제 그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어느 정도 지금 김영호 의장의 공관위 자체가 네. 기계적 중립성이나 아니면 그 비율 맞추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결과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선 그 소위 말하는 당내 계파 또는 당내 파벌 간의 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이혜훈 의원 삼선급 그리고 윤상현 의원 삼선급 컷오프가 각각 소위 말하는 비박과 친박 진영에서의 컷오프였다 좀 보고요. 새로운 보수당으로 만약에 그 묶음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혜훈 의원은 컷오프되고 그리고 뭐 지상욱 의원이나 아니면 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바로 나고 네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공관이 어쩔 수 없는 고민인 것이 이번 선거에 상당한 수준의 물갈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수적 우선 외견상 드러난 수적 형평성 자체가 깨지게 되면은 집단적 반발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 집단적 반발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죠. 예전에 보면 친이 친박 서로 공천 학살이다 이러면서 당이 문제가 됐던 것이 네. 그때는 진짜 숫자 외견상으로 봤을 때 한쪽이 한쪽을 학살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온 거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김영호 의장이 이끄는 공관위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두고 갈수록 이상해지네 이런 표현은 기계적 중립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뭐 전통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친박 비박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당파 아니면 뭐 잔류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분류에서 다른 영역에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현주 의원의 공천에 대해 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부산에 보면은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 뭐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의 맞상대로 거론되는 분이 영도에 이제 보면 그 곽규택 변호사라는 네네. 분이거든요. 있죠. 네. 근데 이분만 해도 굉장히 뭐 지역사회에서 뭐 널리 알려진 분이고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인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신 동생이죠. 분인데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사실 공천 배제한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당내 화합에 있어가지고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유승민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론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원론적으로. 네. 예, 뭐 누굴 공천 줘야 되고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쨌든 구체적인 공천 개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과거에 있던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현주 의원 경선해야 된다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경선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경선을 안 한다는 것은 지역 내 후보 간에 상당한 뭐 경쟁력 차이가 있어서 해볼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뭐 상대 이제 경선 대상자로 언급되는 분이 아까 말했던 부산 내 상당한 인지도와 어쨌든 그런 인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계적 중립성과 수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집단적 반발도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측이 실질적으로 당내의 어떤 예민한 사정 그리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뭐 김영호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당내 가장 어른 중에 한 분이고 네. 무엇보다도 친박과 비박 서로 공천 학살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국민의 이제 타박과 질타를 받았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회피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는 왜 안 만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항상 이런 큰 정치적 판단을 한 다음에 상당한 부분에 이제 뭐 때로는 자숙기, 때로는 네. 또 고찰의 기간을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 그분의 정치 이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개인 자체가 사색적인 면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든 보수 승리를 위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나가지고 나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한 고민 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는 역할 안 맡으시겠네요. 뭐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등장이라든지 본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중도층 확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반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지역구 선거에 빠져들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이상 또 이제
전통적 보수층에게는 다른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러저러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